자, 이번에는 글로벌 펀드 해외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키웨스트 자산운용의 윤창선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키웨스트 자산운용사의 윤창선입니다. 앞서 우리 신본부장님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조금 약간 건조하지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이제 뭐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금융기관에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글로벌 캐피탈 마켓,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런 프라이빗 에퀴티나 프라이빗 리얼 에스테이트 펀드들이 작년에 또 향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캐시 플로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한번 인사이트를 얻었으면 하는 시간을 좀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이제 뭐 부동산이다, 뭐 해외 프라이빗 에퀴티다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잠깐 조명을 해보는 것이 과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판단이 옳은 것인가를 좀 점검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그래프에서 같이 아시겠지만 이미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한 시기가 거의 한 10년, 조금 길면 한 15년 정도부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들이 소비자 물가 수준을 따라가지 못할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리세션이라는 그동안 과거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이제 시대로 진입을 했다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 우리가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과연 옛날처럼 계속 그렇게 알파라는 걸 찾아서 나갈 수 있는 시간인 것인가에 대한 그 단초가 바로 저희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된 것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요. 보시는 그래프 아시겠지만 뭐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90년대부터 또 독일 같은 경우는 이미 2000년대부터 실질금리 마이너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투자 방식도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각을 좀 좁혀가지고 부동산이라는 부분들을 보면은 부동산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어떤 지표 하나만을 가지고 전체를 표준화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저희가 주택이라는 가격을 가지고 한번 그래프를 좀 1910년부터 끌어올리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1950년대부터 주택 가격이 실제 가격과 중간 가격이 막 벌어지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1950년대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저 때부터 소위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철도가 더 이상 생기지 않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 얘기는 도시가 확장을 가져갈 때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교통수단들이 개발이 되면서 도시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1950년대, 그다음에 70년대까지 가면 본격적으로 철도가 더 이상 생기지 않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미디엄 값과 평균 값의 큰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투자를 앞으로 할 때도 이제 이런 것 단초들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전 세계에서 지금 뭐 철도를 놓는 나라가 어디 있지? 거꾸로 안 놓는 나라는 많다는데 놓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아까 뭐 회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서울하고 강릉 뭐 이렇게 철도 놓을 때 마찬가지로 도시의 면적을 축소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주택 가격이 좀 상승했다는 것들은 큰 팩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시간을 줄여서 2000년도로부터 좀 땡겨서 생각을 해봐도 우리나라 집값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 오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평균값으로 보면요. 우리 뭐 강남 집값을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요. 각 나라의 그 주택 인덱스를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집값이 그 200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한 120%, 130% 정도 올랐고 다른 나라는 그 이상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에 대한 그 단초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상각들에 대한 우려도가 전체적으로 투자가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동산들이 올리게 된 그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올리면요. 첫째는 공급 측면입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나라들이 그 인프라에 더 이상 투자를 많이 하지 않으면서 철도라든가 교통수단이 새로 막 기존에 있던 것들이 확장을 하지 않았던 것들이 도시의 면적을 줄여갔던 것들이 하나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미국의 실질 주택 가격하고 신규 주택 착공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년도 들어오면서 주택이 공급이 확 줍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 어디 나라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소위 말해 그 살고 싶은 지역에 더 이상 땅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거기다 위로 올리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고 더 이상 이제 공급들이 제한이 많이 되는 그런 것들이 각 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소위 말해 코어라는 지역들의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요 측면입니다. 수요 측면은 뭐 단순히 뭐 돈이 많아졌다, 뭐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결정적인 부분들은 결국은 그 실질금리의 변동성이 좀 줄어서 그러니까 오늘도 1%도 내일 1.1, 모레는 뭐 1.09 이렇게 우리가 체감하기 되게 힘든 수준에서의 그 실질금리가 변동이 되면 사실 벽돌 쌓는 기분으로 쌓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 싸고 내일 하나 싸도 큰 문제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벽돌을 쌓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실질금리 변동성이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적어지거든요. 그래프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그래프가 거의 수평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금리 유지를 가져가는 것이 또 하나의 수조의 큰 그 모멘텀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각 나라들이 이제 경기 주체들이 점점 성장을 해나가고 또 연금 자산들이 발달해 나가면서 소위 말하는 부동산 전체에 대한 자신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각종 연금들을 베이스로 한 부동산 정책들이 장기 안정적 공급과 수요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소위 말해 잘 사는 나라일수록 부동산 가격이 되게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신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안정적인 이유가 그만큼 부동산 정책과 실질 금리들이 안정이 되다 보니까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들이 투자했었을 때 크게 손실을 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수요 측면도 실질 금리의 변동성과 그다음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안정화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조금 더 우리가 그 관심을 갖고 본 건 이러한 상황에서 유독 최근에 한 2010년도 들어오면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비롯해 가지고 이제 오피스 붐들, 상업용 오피스 붐이 생기고 실물 투자에 대한 붐들이 생깁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거에 대한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소위 말해 그 글로벌 캐피탈 마켓, 오늘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돈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스템들이 굉장히 이제 발전이 되고 안정화가 됐습니다. 과거에보다 세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체결하는 방식이라든가 은행의 결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안정화가 되고 표준화가 되다 보니까 예전보다 좀 편해졌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제가 2015년도에 그 블랙스톤 회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얼바나이제이션 몰린다는 거예요. 인프라가 좋은 쪽으로. 그래서 서울이 1000만, 그 당시에 1000만, 그 다음에 메트로 서울이 그때 수도권을 포함해 2000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도 하나의 시밖에 안 된다. 분명히 니들 더 센트럴라이즈는 더 새낀 거다라고 그때 말씀하셔서 제가 뭐 반론하다가 싸우다 졌는데 그분의 말씀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점점 더 센트럴라이즈는 될 것이다. 그것이 인프라와 아까도 말씀드렸던 공급에 대한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것들로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가장 많이 요즘 들었던 유동성 많다. 그러니까 리퀴디티라고 그러죠. 팔만한 데가 생기는 거죠. 이제 내가 사도 다음에 받아줄 사람이 생기는 시장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분명히 투자가 활성화가 된다. 이 세 가지 촉매제들이 그동안 글로벌 그 리얼 에스테이트 쪽을 많이 부밍을 시켰던 원인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서 우리는 글로벌 캐피탈 마켓 부분을 조금 더 인덱스하게 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지난 한 10년간 글로벌 펀드들 제가 글로벌 펀드들 대상으로 분석을 좀 해왔는데요. 글로벌 펀드들 중에 소위 얼터너티브라고 태그를 달아놓은 펀드들이 얼마큼 증가했냐 보면 한 3배가 증가했습니다. 거의 9.5 트릴리언이니까 한 우리나라 돈면 11경원 정도 되는 규모들이 현재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그 2018년 기준으로 각 그 섹터별로 조금 더 세분해 보면은 프라이빗 에퀴티하고 프라이빗 뎁 쪽이 좀 많이 좀 올랐습니다. 2018년도에는요. 2017년도부터 글로벌이 약간 리얼 에스테이트 쪽의 가격에 대한 부담이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뎁 쪽으로 많이 투자 전략들이 바뀐 거가 사실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물론 그 규모는 계속 커 있지만 성장률로는 프라이빗 에퀴티 쪽하고 프라이빗 뎁 쪽이 좀 성장을 했다는 걸 지표를 보여줄 수 있고요. 글로벌리 미국하고 아시아에서 조금 감소한 걸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저희가 오늘 조금 관심 갖고 있는 부동산 펀드들입니다. 부동산 펀드들은 뭐 스틸그 AUM 신기록 경신 중입니다. 거의 1000조에 달하는 현재 자산들이 글로벌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앞전에 잠깐 보셨던 슬라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펀드 레이징하는 그런 속도가 조금 슬로우해졌다는 것이고 줄었다는 의미라는 거 아닙니다. 전체 자산은 늘었고요.
2017년 대비 조금 덜 모였다. 이제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유들이 생긴 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투자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 쪽에서 이제 가격들이 조금 이제 이슈가 생기면 부담스러워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내 캐시플로우가 NOI가 충분히 나오지 않지 않느냐라는 워리들 그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펀드레이징 할 때 좀 자산 규모가 조금 줄어든 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각 펀드들이 그동안 글로벌리 부동산을 투자한 그 지역을 조금 지역별로 나눠보면요. 아무래도 뭐 미국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오늘도 좀 이따 말씀하시면 유럽에서 투자하고 좀 보였지만 이제 유럽이 두 번째고 아시아가 세 번째입니다. 아시아는 사실은 호주를 제외하면은 이제 중국하고 일본인데요. 중국이 요즘 워낙 안 좋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아시아 쪽에 투자는 조금 줄어드는 모습으로 현재 펀드들은 구성되어 있고요. 크로스보더는 그 2010년부터요, 2015년부터 대략 평균 한 30% 정도 전체 거래되는 거에 한 30% 정도가 이 나라에서 저 나라 가가지고 투자하는 크로스보더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국경을 넘는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런 크로스보더 자산들이 한 30% 정도가 국내외를 돌아다니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글로벌 인덱스를 가지고 수익률을 낸 거니까 우리가 투자하려는 자산들의 소위 말해 기대 수익이 어느 정도면 될까라고 이제 판단을 해보면요. 부동산은 그 유형별로 조금 다 틀립니다. 그다음에 지역별로도 틀리고 가지고 있는 전략별로도 틀린데 그냥 에버리지로 그냥 하면 보통 한 4에서 5% 정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글로벌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오피스류들이 좀 그나마 한 4% 정도 의 포션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물류 창고 뒤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류 창고나 아니면 셀프 스토리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높은 수익률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 돈들이 어느 나라로 갔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 원의 크기는 이제 그 규모를 말하고요. 뭐 색깔은 뭐 좀 다른 의미가 있지만 그냥 대륙별로 보면요. 작년에 제일 많이 갔던 게 유럽입니다. 글로벌리 제일 많이 유럽, 특히 이제 런던, 여기 계시면 우리 BNP가 계시면 파리, 그리고 아까 우리 신봉원님 말씀 이런 유럽 쪽, 브뤼셀 이런 쪽에도 많이 갔고요. 그건 뭐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유럽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 높은 상황이고 그 이유는 뒤따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북미 쪽 특이한 것 대부분 그동안 동부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작년에 좀 서부 쪽에 좀 많이 돼 있는 걸로 봐서는. 이 무역 전쟁에 가장 혜택을 받은 지역이 저 서부 쪽에 있는 지역이었던 그 로지스틱은 없어가지고 문제거든요. 거기는 포트가 다 서쪽에 있는데 무역 전쟁 때문에 스탁을 90일 있던 걸 6개월을 갖다 놔야 되는데 물류 창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류 창고 가격이 없고 있어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투자가 좀 많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요. 아시아 쪽은 아무래도 호주 쪽, 시드니 쪽하고 멜번 쪽에 돈이 들어간 걸로 보이고 이쪽 그 본아시아 쪽은 일본하고 중국 쪽으로 조금 돈이 들어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은 그래서 아무래도 그 일들을 찾는 투자가들이 많으니까 좀 안정적인 수익을 찾는 쪽으로 간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나라 개인들 작년에 해외 송금 건수를 좀 이렇게 파악을 해봤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개인들은 어느 나라로 돈을 송금을 많이 했나? 뭐 다 비슷하신데요. 재밌는 건 베트남이 이렇게 있더라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베트남을 보내셨겠죠. 뭐 사업도 하시고 또 우리나라 워낙 기업들이 많이 가는데 이거 기업 송금권은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 송금들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이 열풍이긴 열풍이었구나. 저도 사실 작년 한 2년부터 베트남을 굉장히 좀 팔로우 해보고 했지만 저는 잘 못했습니다만은 좀 독특합니다. 통계가.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농담이고 이번에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 글로벌리 그럼 그 돈이 어디에서 나갔느냐. 아까 맨 처음에 그래프로 보신 거는 들어간 나라 순으로 있는 거고요. 요건 나간 나라 순으로 또 어느 나라가 가장 해외 투자를 많이 했을까라는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면 아무래도 미국이 제일 큽니다. 미국에 뭐 글로벌 펀드들 많고 US 자체가 워낙 뭐 캐피탈이 많은 나라이고요. 그다음에 유럽이죠. 유럽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유럽도 글로벌리 많이 투자했고 독특한 건 이제 아시아가 많이 줄었죠. 아무래도 중국의 영향인 거라고 저희 판단입니다. 중국이 2017년도 이후에 17년 후반, 18년부터 해외 송금하는 것 제외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해외 투자가 좀 많이 줄은 걸로 보아지고요.
아시아 퍼시픽 쪽에서 뭐 유는 높지만 금액은 좀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글로벌 마켓 쪽에서는 그 미국과 유럽으로 대변되는 선진국 시장들이 계속 투자 우리 캐피탈 마켓 쪽에서는 지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니네 왜 이렇게 그럼 나가서 투자를 하냐? 니네 계속 이렇게 해외 투자할 거니? 라고 물어보면 뭐 당연히 한다고 그럽니다. 뭐 옛날보다 줄었지만 안 하진 않을 겁니다. 라는 그 근거가 되는 게 지금 보시는 그래프와 같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글로벌 본드 인덱스하고 소위 말해 그 오피스, 딱히 우리 부동산 자산들과의 그 스프레드입니다. 그 차이. 글로벌 본드가 지금 보통 한 뭐 1.75, 뭐 2%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글로벌 오피스 부분이 보통 한 4%라 그러면 한 2에서 3% 정도의 소위 금리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프를 가만히 보시면요, 그 빨간색이 글로벌 본드고 초록색이 우리 부동산 인덱스인데요. 안 좋았던 데가 이 95년대, 이때가 아마 그 멕시코 금융위기 생겼을 때인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 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있을 때 조금 이제 스프레드가 스퀴즈 됐고요. 그 이후로는 이 폭이 거의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금리 수준이 움직이더라도 이 스프레드가 크게 스퀴즈가 되지 않는 이상 글로벌 펀드들은 계속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할 거다라는 것이 그 투자의 모멘텀이 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소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다른 사람이 그만할 때 되지 않았나라고 질문하셨을 때 이 그래프를 보시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펀드별로 좀 쪼개서 보면 그 이제 부동산이래도 부동산은 크게 네 가지의 전략이 있습니다. 왼 좌측에서 보시는 전략들인데요. 그래서 코어 플러스 밸류 애디드 오퍼튜니스틱이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안정성과 위험성의 조합을 가지고 네 가지의 그 펀드들이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 우리가 과거를 좀 회귀해 돌아보면 부동산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개념들 소위 말해 큰 돈 된다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해 캐피탈 게인이 있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우리는 그동안 투자를 많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0년도 전까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PF하고 뭐 개발하고 이런 게 많았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보면 코어 자산이 이렇게 늘은 걸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 10% 올랐거든요. 코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코어는 소위 말해 세종문화회관부터 해가지고 그 서울 파일센터까지 거기가 코어거든요. 광화문 CBD 거기입니다. 농담 삼아 그럽니다. 전쟁이 나도 누구는 거기서 임차할 거라고.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 중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이고 임차가 잘 되는 그리고 웬일 없으면 공실이 잘 안 나는 지역을 우리가 코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한 자산의 증가가 됐다는 것은 이제 부동산 전략들이 오퍼튜니스틱 소위 말해 내가 큰 캐피탈 게인을 얻을 수 있는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된 자산의 일들을 찾아나가는 그런 자산으로 갔다는 것이 반증된 것으로 보이고요. 스트리머 오퍼튜니스트도 계속 뭐 있습니다만 살짝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그 소스를 우리가 기대하는 소스 이것들이 조금 이제 변화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런 부동산 펀드들이 이제 어느 나라를 갈 것인가를 지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저희가 지난번에 투자할 때 저희 투자가 때 설명했던 그래프인데 이게 지금에 잘 맞지는 않습니다만. 각 나라별로 저희가 이렇게 주택 지수들을 다 이렇게 갖다 놓고 그려봅니다. 그려놔가지고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것들이 과연 변동성과 수익성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나라별로 저희가 다 이렇게 그래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뭐 이렇게 뭐 저희가 레코드를 했던 건데요. 요거는 저희의 뷰고 지금 글로벌리 투자하시면 어디 하시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하면 첫 번째가 미국입니다. 스틸 미국한테 난 투자하겠다고 95%가 미국에 투자하겠다가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호주가 84%, 좀 이따 우리 호주 말씀하실 텐데 글로벌 투자가들이 그 가장 선호하는 지역들 2위를 차지했고 세 번째가 유럽, 네 번째가 일본,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50% 이상의 답변을 이제 받은 나라들이어서 결국은 그 디벨롭 마켓 쪽 중심으로 계속 투자가들은 투자를 하려는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전략도 정했고, 그다음에 들어갈 나라도 정했다고 한다면. 그럼 거기서 무슨 자산을 살 것인가가 또 이제 하나의 우리의 고민입니다. 우리 집은 다 사봤지만 사실은 뭐 이렇게 오피스 잘 안 사보셨고 뭐 창고 안 사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런 자산들에 대해서 거부감들이 있으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각 자산별로 굉장히 독특한 특성들이 있고 분명히 다변화를 시키시면은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통적인 코어 자산에서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현금 흐름이 좀 좋은 자산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현금운이 좋으려면은 좀 적정한 가격에 사가지고 적정하게 임대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약간 고가에 사가지고 적정한 임대를 넣으면 소위 말해 일드가 줄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자산이라고 분류되는 것이 소위 말해 멀티패밀리. 우리 보면 아파트입니다. 우리는 이런 펀드 산업들이 아직 그런 멀티패밀리에 투자하는 것은 아직 뭐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 글로벌리 멀티패밀리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고요. 특히 시니어 하우스, 일본 같은 경우에 시니어 하우스는 뭐 없어 못 팝니다. 나오게 되면 다들 이렇게 통으로 다 사주하고요. 그다음에 스튜던 하우스 이런 것들에서 일반 멀티 패밀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개발되어지는 레지던스들은 계속 괜찮은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들로 현재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류창고는 진짜 잘 사셔야 되는 게 물류창고인데 국내에 들어와 있는 많은 물류창고 펀드들은 그래도 다 이렇게 운용사에서 선별들을 하셔서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류창고들을 하시는 건 별 문제는 없고요. 근데 직접 뭐 하시겠다 하신 경우에는 그 위치나 그다음에 들어가 있는 테넌트나 임대인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물류창고들 조금 더 이제 익스패션을 해가지고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 요즘 많이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셀프 스토리지가 굉장히 유행입니다. 우리나라 보면 셀프 뭐라 그러죠? 보관 창고 뭐 이런 겁니다. 국내에 들어올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국내에 들어왔었다면 주의 깊게 보시면 또한 좋은 투자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피스 부분은 그런 코어 자산들, 소위 말해 뭐 저 광화문에 있는 뭐 서울 파이낸스 센터나 뭐 굉장히 큰 건물들은 소위 말해 메이저 플레이들의 이렇게 장입니다. 거기를 우리가 들어가서 하기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요. 오피스 자체도 이제는 순수하게 사무실 공간들을 섹션을 나눠가지고 하는 섹션 오피스부터 해가지고 쉐어 오피스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테넌트들의 크레딧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오피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단순 사무 공간이 이제 라이프 스타일까지 같이 접목이 되는 그런 것들로 소위 말 진화가 되면서 오피스에 대한 밸류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가 참 고민이에요. 지금 굉장히 고민입니다. 테넌트의 크레딧을 봐서는 분명히 별론데 그 오피스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또 생각보다 괜찮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변곡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보고 있고요. 리테일 자산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좁은 땅덩어리에 한 250개 되는 리테일 몰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리테일 산업이 잘 안 돼 있고 또 이제 테넌트에 가지고 있는 크레딧도 굉장히 안 좋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글로벌리 보면 리테일들이 스틸 잘 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 개선문 앞에 있는 리테일 거리들은 캡이 한 2.7, 2.6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자산들 많고 또 이제 안정적으로 지역에 뚝 떨어져 있는 리테일몰 같은 경우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꾸준하게 스테이블라이징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테일 자산들도 한번 보시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 이제 개발의 기회가 있는 자산들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매니저들이 많아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인데요. 기존에 있었던 건물들이 노후화되거나 또 아니면 신규로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신규 유입의 도시가 새로 커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의 서부 지역 같은 경우들 이런 경우에는 없거든요. 거기 아무것도 진짜. 거기 막 개발이 들어가서 호텔 짓고 아파트 짓고 물류창고 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구의 유입이 있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오포튜니스틱하는 것들은 그것 또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자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여기 나온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개인들이 이렇게 이런 자산들을 직접 가지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뭐 제도도 그렇고 세금도 그렇고 돈의 규모도 그렇고 그래서 간접 투자를 이용해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수단이라고 봅니다. 이건 제가 거기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힘들어요. 투자할 때 보시면 여러분 리갈부터 해가지고 사실 혼자 하시긴 좀 버겁습니다. 아직까지는 대형건들을 해서 꼭 좋은 운영사랑 같이 하셔가지고 그 상품들 이제 가입하셔서 이렇게 운영해 보시면서 스타디하는 시간을 가지시다가 어느 정도 돈 좀 모으시면 그때 또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이고요. 각 자산별로 소위 임차료입니다. 임차료가 그 자산들의 그 밸류거든요. 그러니까 CBR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오피스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 이런 거 임차료는 스틸 지난 1분기 이게 분기 기준입니다. 지난 1분기 기준 전분기 대비해 가지고 한 1.5% 이상 올랐거든요. 근데 밸류는 덜 올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까지는 미국은 렌트료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자산들 스틸 사셔서 크게 이슈가 없다라는 겁니다. 엑시트하실 때 크게 이슈가 없습니다. 유동성도 많은 시장이고 임차료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기업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있는 임차료 내고 들어가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차료가 올라가는 데서 밸류가 조금 낮게 올라가는 자산들이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자산들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뭐 물류창고를 비롯한 뭐 각종 스토리지들 또 이제 산업시설물들 같은 경우에도 거꾸로 여기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렌트를 좀 들어오는데 밸류는 계속 많이 올랐죠.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사고 싶은 사람 많은데 물류하는 회사가 뭐 돈 임차료를 내봤자 뻔하지 않습니까?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조건 또 좋다고 사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시장 마켓의 마켓과 렌트와의 비교를 하셔가지고 그것이 그 시장에서 이해가 되는 수준이어야 되지 좋은 브랜드가 있다면 무조건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각종 렌트의 인상과 그 밸류의 인상들을 좀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분기 지표에서 이게 극단적으로 보이지만 1년짜리 지표로 보면 이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리테일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리테일 부분이 임대료가 뚝 떨어지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어렵다 리테일이. 그리고 대형 몰들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리테일들이 지금도 계속 고전을 하고 있고요. 대신 거꾸로 유럽 같은 경우는 스트릿 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자기 하우스 가지고 있는 데들 그런 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집계가 하려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점점 어려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리테일 할 때 좀 조심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4년간 펀드 레이징이 됐던 규모입니다. 이제 이런 전략을 가지고 돈들을 어떻게 모았나라고 보면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사모펀드 부동산 규모는 계속 올랐고요. 최근 5년간 글로벌 사모펀드에 자금 모집한 것도 그 뭐 큰 차이 없이 매년 이만큼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신규로 모이는 자금들이 뎁트가 좀 줄었고요. 2018년 들어오면서 향후 12개월 투자 전략 중에 코어 쪽이 조금 증가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 뭐 트레이딩 이슈들, 그다음에 환에 대한 이슈들 때문에 글로벌에 조금 더 안정적 자산들을 더 찾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코어 플러스가 점점 없어져 가요. 이게 좀 어정쩡하거든요. 이게 코어 플러스가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코어 플러스가. 근데 코어랑 같이 엮어 보면은 스틸 코어에 대한 좀 수요가 많은 걸 보실 수 있고요. 조금 눈에 띄는 건 작지만 이제 디스트레스 뎁 이제 소위 말 우리나라 뭐 NPL 가기 전이죠. NPL 가기 전권에 대한 펀드들도 조금씩 늘고 있다는 게 좀 의미 있는 거라고 저희 좀 보여지고 향후 12개월 동안 어디 투자할래라고 그러면 뭐 계속 그 유럽이 계속 높은 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파리바에서 부탁을 이 부분 좀 잘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유럽에 대해서 좀 들으시면 향후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10여 년간 전체적으로 일들을 쭉 그려놓은 거 거기다 이제 캠레이트 그려놓은 건데요. 2019년도 기준 해가지고 한 5%는 스틸 나올 거다라는 것들이 저희가 뭐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거 뭐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하는 응답에 대해서 답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코어로부터 해가지고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인컴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다 소위 말해 돈 되는데 내가 일드 찾아가겠다라는 것이 이제 전략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가끔 왜 해칭 수단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부동산에 가지고 있는 그 내추럴하기 때문에 자기 자체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투자라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인컴을 점점 찾아가는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안정적인 일들을 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본다면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그 해외 글로벌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꼭 앞으로 한 번씩 정도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요. 안 해보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꼭 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하시기 전에 한번 스타트를 좀 하시고요. 또 이미 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좋은 자산들을 조금 찾으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인터넷에 보시면 다 이제 이런 것도 오픈되어 나오기 때문에 소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희처럼 기관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신문에 나오는 뉴스에 의해 가지고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좀 들었는데 뭐 그런 것보다는 기왕이면 각계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꼭 상의하셔서 여러분들 투자가 이렇게 실패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